끝내주는 인터뷰. 오늘은 이한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젠 민주연구 원장님이 아니라 이사장님으로 불러야겠네요. 네,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임명되셨는데 네. 이게 총 경제인문사회 국책 경우 26곳, 약 박사 3,000명이 있는 곳이라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곳인가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이 잘 아는 데도 있어요. 통일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네,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개 문과에 해당하는 연구소는 여기 다 들어갔어요. 문과에 해당되는 연구소는 여기 다 있다. 네, 인문, 네네. 사회, 경제 이런 문과에 해당하는 거 여기 다 있어서 여기가 그러니까 국가 정책 연구로서의 국가 정책. 네. 여기는 말하자면 가장 권위 있어야 하는 곳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그 이 대통령이 40여 년간 인연을 이었는데 최초로 어떻게 만났어요? 그 부분이 사실 어떨 때 가물가물한데요. 내가 85년도에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을 네, 경원대학. 갔어요. 네. 그때 전임 강사로 이제 경원대학을 왔는데 그때 성남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운동을 할 거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운동을 할 거리도 성남이라는 곳 자체가 빈민운동을 할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선교 활동을 하는 그 거리도 있고 해서 굉장히 거리가 많은 곳.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거창하게 말하면 모순, 그다음에 좁게 말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왔더니 제가 속해 있던 기독학생회 예전에 네. 그 학교 다닐 때 그 멤버들도 성남에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고요. 또 이미 그 얼마 전에 광주 대단지라고 그렇죠. 하는 무주막지한 사건 국가적으로는 잘 그게 조명이 안 되는데 사실 성남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한테는 거의 6.25 수준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성남은 또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해학 목사님이 주민교회를 만들어 갖고 계셨잖아요. 네, 이해학 목사님.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원래 기독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잘 알고 지금 이상해졌지만 임명진 목사님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저희들한테는. 하여간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가자마자 뭐 토론회가 있다, 공청회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 가서 이제 발제해야 되고 사회 봐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변호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예. 시간은 오래된 거죠. 40년 됐네. 이게 언론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다 이렇게 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 예전에는 제가 조금 더 아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학습 능력도 좋으시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역량을 키울 수 있지만 그 행정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에 그냥 딱 붙어서 보는 거기서 얻는 경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시라서 제가 이제 있는 힘껏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성남 시절에 보면 무상교복,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렇게 주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줄곧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런 구상들이 결국은 이 지역 화폐나 기본소득, 기본 맞아요. 시리즈로 이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 생각해 보면 네. 교복도 평등하지 않아요. 교복 평등하지 않죠. 그렇죠? 네. 학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교복을 잘 못 사 입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살 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복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의 금전적인 기회, 특히 한 20대에서의 금전적인 기회도 그래요. 학원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학원을 다니기는 하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도 또 있는 거잖아요. 산후조리원도 생각해 보면 그것도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산후조리원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에요. 그죠? 이게 아기 낳고 꽃장 일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몸 망가지는 거 뻔히 다 알면서.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그 평등하지 않은 사실들 이거에 대해서 기본선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삶의 궤적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복 못 입어봤잖아요.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산후조리원 이용 못했을 거라고 주장해요. 이제 그러고 또 누구 하나라도 본인들한테 이걸 좀 너 자기 개발했어 라고 돈을 주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자기 삶의 궤적들이 최저한의 어떤 기본선을 좀 챙겨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삶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쵸. 생활 조건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우리 94년도쯤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철저하게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기초생활보장법. 그렇죠. 기초생활보장. 기초라는 말이나 기본이라는 말이나 같은 거죠. 기초라는 말하고 기본이라는 말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보자. 같은 거죠. 예컨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최저한은 여기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잖아요. 1인이면 2인이면 3인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부족하면 보충해 주겠다. 이 생각이잖아요. 예.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권 특히 이제 사회권적인 기본권 이것들을 확보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사실 맥락이 이어져 있던 거예요. 이게 다요. 이거 이해가 좀 잘 되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기초생활보장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시장 시절에 삶의 경험 속에 나왔던 무상교복,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같은 거지. 이런 것들이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기본소득 논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본소득 논의 자체가 오래된 논의가 아니에요. 2012년 정도 요 무렵에 나온 건데 민선 6기가 시작한 게 2014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선 5기를 마치고 민선 6기가 될 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같이 생각할 때 우리 뭐 한 거지?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것들 뭐 예컨대 뭐 교복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이게 기본선, 사회권적인 기본권, 다시 말하면 인권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그때부터 조금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 기본소득 론자들은 원래의 주장자들은 모든 복지를 탁 퉁쳐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골고루 깔아주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집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연령별로 청년, 노인, 예술가 이러면은 정책적인 난이도가 좀 떨어져요. 그죠? 좀 쉬워져요. 정책 집행하기가. 그다음에 기본 교육. 근데 기본 교육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한 거예요. 그죠? 의무 교육. 그렇죠. 기본을 넘어서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금융, 기본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컨대 경제 생활과 관련된 그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권하고 같이 맥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확산해 나가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려우니까 어떤 특정한 서비스별로 확장해 나가자 해서 이미 이제 전자를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기본 서비스 이래서 개념을 좀 일반화시켰다 이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화폐는 어떻게 하다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역 화폐는 이게 민선 5기 인수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네. 민선 5기가 2010년이에요.
제가 그때 김미희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했고 제가 이제 뭐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이 공약을 정책화시키고 하는 공약을 정리하는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했는데 그때 딱 보니까 그때 인하병원이 성남에 있었어요. 인하병원이 성남에 있었. 네.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네네. 인하병원이 성남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인하병원이 장사가 안 되니까 팔아버리고 가버렸어요. 예. 판 자리에 이제 이마트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인하병원이 떠난 자리에 이마트가 들어오기로. 예. 예, 예. 이제 막 거의 다 지었어요. 예. 이제 그 장사를 할 판이에요. 그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다 인허가 다 내주고 이제 마지막에 영업 신고하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이마트가 물건을 팔잖아요. 이마트에서 안 파는 물건이 뭐겠어요? 없지 뭐 거의 다 팔잖아요. 다 팔죠. 모든 거를 이마트 물건이 또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성남 주변에 있던 수많은 조그만 가게들 보통 이마트 하나 더 한 350개, 400개의 그 자영업이 무너진다고는 통계가 있죠.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근데 무너져도 성남에 머무르면 괜찮은데 저녁 되면 마치 진공 펌프를 빨아가듯이 매출액을 쫙 빨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서울로, 본사로. 그러면 성남 전체는 유동성이 팍 쭈그라들어요. 유동성이 쭈그라들으면 200개, 300개의 자영업이 망하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큰일 났다. 막자. 어떻게 막을까? 제일 쉬운 방법은 영업허가 내주지 말자. 이마트 허가만 내주지 말자. 맞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용진 씨 당시에 찾아와가지고 이게 뭐야, 너 왜 그래? 이랬는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더니 진대요 우리가. 이미 허가를 해줬으니까. 예. 행정이 계속 했으니까. 막고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줬는데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남 본시 특히 본시가에서 어차피 허가 난 건 난 거지만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지난번 대선 때 유명했던 승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승수 효과가 마이너스 승수 효과가 되거든요. 그런 게 생기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한 것이 청년 배당을 할 때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재래시장 이런 데만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정해 준 거예요. 경로를 한정해 주고. 청년들한테 돈을 주는데 이거를 이제 쓰는 데를 제한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생각은 청년들 책방에 책 사. 뭐 식당에서 밥 먹을 수도 있고 술집에 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흥지점은 안 됐죠. 경로를 통제해서 주면 책방 주인이 그 지역을 받아가지고 돈이니까 지역 상권이 돌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딴 데 거죠. 가서 뭐 미장원 가가지고 미장원을 해.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유동성이 되겠다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 있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불안하니까 뭐 지역화폐 받으면 또 딴 데 쓰기도 하지만 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하는데 적어도 돈이 머무는 효과는 일정한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역 화폐를 하면 통제를 해주니까 거기가 왜 장작불 뗄 때 젖은 장작 있으면 별로 안 붙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말려야죠 이제. 말려야 되는데 시간 걸리잖아. 당장 밥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휘발유를 좀 기름을 확 뿌려가지고 이제 불 붙여서 확 붙죠, 그죠?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게 상권이 죽는다 하다가 그걸 한번 탁 하면 확 살아나는데 끝나지가 않고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가지고 지역화폐를 가지고 저 성남에 계시니까 아실 텐데 중앙시장을 가서 전집을 가고 유명한 전집 있거든요. 전집에 가서 제사 때나 명절 때 전을 샀어. 맛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사게 돼. 예. 그래서 그런 이력 효과도 생기고 해서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 조사를 보면 한 82% 정도가 지역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결국은 불평등을 없애자, 서민을 보호하자 이런 것들이 결국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가 된 거고 결국 지역 화폐로 이어졌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뭘까라고 표현할 수 제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저 대통령께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대통령께서 이제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아까 그 기본소득, 기본 서비스 이런 거를 합쳐서 이제 말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기본사회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이제 민주당 제가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기본사회가 우리 당 강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요.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기본사회를 얘기하고 이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인권적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용어 대동세상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대동세상을 폄하하는 사람은 개성을 무시하고 몽땅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동이라고 하는 건 크게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소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이부동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동세상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청년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복이라든가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평등을 지향하는 거네요. 그죠? 똑같은 평등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내가 석자 교수를 하셨다니 진짜 그러실 거예요. 네. 화이부동이고 화이부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동세상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억강부약 단어 굉장히 세죠. 그죠? 근데 억강부약을 한다고 해서 강을 그냥 싸그리 초토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부약한데 약을 무조건 이렇게 올린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질서 속에서 질서를 잡게 하자. 불공정한 것들을 없앰으로써 억강부약을 하자. 이제 이런 세상,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행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께 특히 감동받은 거는 늘 실사구시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제로 성과를 낼까?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이렇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건 뭐니까 이거는 어디서 가져와? 핀셋 정책을 쓴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대동세상인 것 같고요. 그 방법으로서 억강부약하고 실사구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결국 이제 이런 일을 하려면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인사 스타일, 인사 원칙 스타일 뭐 이런 거 가장 특징적인 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옆에서 이제 관찰한 바로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요. 실사구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기칠남이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쓰면 그냥 위임해 버려요. 탁. 위임을 해놓고 위임한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테일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과 디테일 이게 이제 인사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대선 때 그런 얘기는 했어요. 사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너 대통령이 되면 사람 어떻게 쓸 거야? 기자들 물어볼만 하잖아요. 네, 물어보면 인사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번 그때 선거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거는 충직, 그 다음에 능력 이런 얘기를 계속 그 두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직이라는 거는 아마도 자신한테 충성하라는 소리는 아닐 거고 주권자에 대해서 충직한 생각을 해라라는 뜻일 거고 능력이다. 그 이번에 그 전임 정부 장관도 썼던 얘기 거의 없죠, 그죠? 전임 정부 장관도 기용하고 그다음에 내부 승진이 꽤 많아요 지금요. 뭐 산업연구원장도 내부 승진했고 이번에 저기 수출입은행장도 그래서 내부 승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결국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산업화를 이뤘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시대를 이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AI 시대를 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코스닥 5천 시대는 열릴까요? 아니 벌써 열리게 그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뭐 저는 뭐 거의 이게 화면인데 안 나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몇 군데 나갔는데 그때 그런 비유들을 제가 좀 했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에서 한 나라의 주가를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느냐 지표는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꼭 들어가는 지표가 PBR이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주식가금 몽땅 합친 거를 그 회사 주식 자산 합친 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보다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산만큼 주가가 안 나오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자산이 1조인데 주식 전체 다 하면 한 5천억 이러면 이제 0.5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럼 1 정도죠. 0.9. 9, 예, 1. 일치 안 돼요. 근데 보통 중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이 2에 가까워요. 선진국들은 3에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2,500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근처에 놀았잖아요, 주가가요. 그죠? 이게 중진국 수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가면 그게 얼마예요? 곱하기 2 하면 5천이죠. 5천이에요. 그다음에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좀 가면적으로 우리가요. 민주주의 이런 선진국 말고 경제 생활에서 선진국까지 간다면 3배, 7,500도 가는 거는 무리가 없는 거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있어서 변동이 심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4천 가는 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4천 갔을 때 며칠 동안 팍 떨어지고 이랬어요. 무섭거든. 그랬는데 지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지면 개인하고 기관이 받쳐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경제 자신감을 좀 얻어가는 거고 5천은 이제 5천을 얘기하는 거는 다 큰애한테 언제 크니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은 PBR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1이 안 되니까 중진국 정도 되면 한 2 정도 되니까 지금 1 넘었어요. 이제 지금은 2에 가까워하고 있어요. 2가 되면 결국 한 5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미국도 보면은 결국 다우존스도 있고 뉴욕 지수도 있는데 결국은 나스닥이 이게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지배구조 문제, 그다음에 ROE 수익 문제, 또 하나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미국은 나스닥이라서 중요한데 한국은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대기업 중심에 여기 결국 코스닥이 3천이 돼야 결국 미래가 열리는데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동감합니다. 우리 기업 생태계가 지금부터 한 2, 30년 동안 재계 서열이 조금 변했어요. 그죠? 잘 안 변했어요. 신규 진입한 게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조금 셀트리온이 들어왔잖아요. 3개죠. 예, 셀트리온 이런 게 몇 개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도 앞서 있는 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10년 단위로 왕창 바뀌어요, 이게요. 뭐 전혀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기업들이 맞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죠. 맞아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엑슨모빌 찾아보면 시가총액에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 끊어졌거든. 저 뒤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벤처, 그다음에 신기술 이런 것들이 확 불살아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는 뭐 조금 자본시장이 덜 발달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뭘 한다라고 하면 투자가 들어올 때 우리 돈으로 50조, 100조가 금방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 펀드 하시는 분들의 자본 운용이 1,00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자본시장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금융이 기술과 붙어야 결국은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럼 결국 이제 현재 부동산 금융에서 결국 기술 금융으로 투자 금융으로 넘어가야 결국은 맞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맞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부동산 금융에서 우리 투자 금융, 기술 금융으로 미래 금융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했고요. 공약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한 것들 금융정책 핵심 과제. 지배구조를 좀 개선하자라고 하는 게 한 방향이에요. 지배구조를 개선하자. 네네. 지배구조에서는 이제 상법을 좀 개정하고 그다음에 주주 권리를 좀 강화시키자. 주주 권리를 강화시키자. 네, 경영 투명성을 좀 높이자. 이러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네. 만약에 현재 지배구조에 온전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불안하죠. 불안하죠. 모든 거 다 까놓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서학 동학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배구조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게 확산돼 시행하는 건데 우선 직접적으로는 불공정 거래를 좀 엄단해야 돼요. 주식시장에 작전이라는 게 사실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저는 경제학자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조금.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뭐가 등락하는지를 한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 보면서 뭐가 어떻게 주식 되는구나. 하시는구나. 아니, 실전. 해야죠. 네, 네. 당연히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같이 보는 버릇이 있어서요. 예. 주식시장, 자본시장 어떻게 변화하는 거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배구조 개선하고 그다음에 시장 신뢰 회복 이 두 가지 조치가 있어야지만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지만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죠.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데 부동산은 저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인 속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제 기본 사회를 얘기할 때 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떤 정부라고 하더라도 주거 기본권을 위한 노력들은 해왔다고 생각해요. 다만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든 정부가 공공주택 200만 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주택 문제, 부동산 대책.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선거 때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또 실제로 막 지어요. 근데 그 정권 말미에 보면 또 200만 호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꾸 팔아먹어요. 짓고 팔아먹고 짓고 팔아먹고 이래요. 특히 뭐 LH가 결국은 그 임대주택으로 했다가 다시 또 5년 있다가 팔아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적 주택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거 기본권을 한편으로 확대해 가야 되고 그건 뭐 기본이에요.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주거 약자 이런 사람들 정부가 끌어안아야 돼요. 네. 이건 끌어안아야 되고 원래 의식주는 기본선은 정부가 깔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고 이제 반면에 주식시장은 그 주거라고 하는 목적에 이제 투자라고 하는 목적, 투기라고 하는 목적이 자산 증식이라는 하는 목적이 덧붙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주거권 외의 요소들이 투입된 거잖아요. 금,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부동산은 세계적으로 이런 자산 시장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특히 강남은. 그래서 뭐 여러 지표들을 보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요. 수익률이 좋으니까 원당 사고, 금 사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람들의 예측 가능해지고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 올랐다 그러면 내가 신혼부부인데 나는 좀 강북 어디에 살고 싶은데 여기도 오르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집값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하여튼 안정화시킬 필요는 수단 방법 쓰지 않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해지고 내가 어느 정도 저축하고 어느 정도 대출 받으면 언제쯤 집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를 만들지 않는 게 네. 주택 문제 아마 이게 앞으로 아마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봐야죠. 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나왔는데 이 첫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셔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적극 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요번에 782조죠. 요번 728조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670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가 조금 넘게 증가했거든요. 예. 올해 경제 성장률 아무리 잘해도 2%가 안 나올 거예요. 2%가 안 나올 거다. 예. 경제 성장률이 2% 쳐. 그래도 재정 증가율은 8%잖아요. 그 4배나 빠른 속도로 한 거라서 요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가 재정이 예산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부분 두 군데로 쓰여져요. 한 경제 측면에서는 A, B, C, D, E, F, AI, 그다음에 B는 바이오, 그다음 C는 컬처. 이게 다 산업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F는 이제 팩토리, 그다음에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자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자. 네. 하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사회복지 측면을 좀 보강해 주자라고 하는 거라서 이제 복지 보강, 국민 생활을 안정한다든가 뭐 재난 대응한다든가 이런 금액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경제는 성장 잠재력, 그다음에 이제 국민 생활 안정 요거 두 개가 이번에 강조가 됐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이후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 보면 여론조사가 상당 부분 상승했는데 이 국정수행 평가는 앞으로 여론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국정수행 평가. 예. 이번 많이 올랐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리얼미터는 60%가 넘고 그다음에 아니야 리얼미터는 56.7이고 조금 안 되고 네. 갤럽은 60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근데 두 군데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중도층 지지율이 늘어났어요. 중도층이 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중도층이 좀 늘어나고 또 한 가지가 70대 이상에서 늘어났어요. 10% 이상 늘어났어요. 예. 그다음에 중도층과 70대 이상에서 늘어났다. 영남도 그래요. 영남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나 여기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조금 소원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10% 이상 쫙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선 직접적인 건 최근 2주 동안에 늘어났는데 2주의 핫 이슈는 관세하고 에이펙. 네. 있는데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잘했다. 일본보다도 우리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일본한테 축구지 못 살잖아요. 그 잘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국무회의도 공개하잖아요. 예. 국내에 공개하자. 그죠? 뭐 잘하시겠지만 국무회의가 예전에 대통령이 잘 참석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총리가 대신하고. 근데 주로 이제 열심히 참석을 하시면서 공개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공개를 꽤 많이 했어요. 이래저래서요. 토론도 대통령이 어디 가서 토론할 때 무슨 대통령이 뭘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는 분명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저건 뭐지?라고 보는데 거기서 그렇게 한 말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신뢰를 조금 쌓아서 신뢰 자본이 좀 생기지 않았나? 좀 변하겠구나. 네,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지도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뭐 국민의힘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데 민주당이 뭔가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진짜 더 어려워서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민주당은 180명이나 돼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옆에서 보고 관찰하고 이런. 관찰해 보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민주당? 저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당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많았어요. 말 자주 바꾸고 책임지지 않은 말 막 해버리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지만 또 뒤에 가서 또 딴짓하고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한 1년 넘짓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주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주로 봤죠. 저는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윤석열 정부 그때 계엄 때에는 실제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상습적으로 시위하고 다니고요. 이런 걸로 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역량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그 민주당에서 공천할 때 원스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장군 유세단을 따로 꾸릴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고. 근데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너무 자세히는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40년의 이제 오랜 인연이자 이제 정책 멘토이기도 하고 이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어쨌든 싱크탱크를 끌고 가시는 분인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 정부의 핵심 목표는 이거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3만 불 중후반대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벌써 7, 8년이 됐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때 3만 불을 만들어 놓고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3만 불 때라는 게 사실 선진국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면구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렇죠? 면구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5만 불대로 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뭐 어쩌다 하는데 그건 좀 뭐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미국은 8만 불대로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머나먼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 그러면 우리가 동경해왔던 나라들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이런 나라하고 비슷하게는 가야 되거든요. 금액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쉬워서 얘기를 하자면 5만 불 때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만 불 때는 가야 한다. 네, 선진국으로 안착하는 게 목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적이나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뭐 민주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 의식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 온 세계의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느낌까지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선진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착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큰 목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성장 잠재력이 이제 다 고갈된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요. 그러니까 이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확대하고 이래야 되는 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집중 좀 해주셔야 되는데 성장을 하면 모든 자본주의 경제는 불평등해져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식이 두 명이라 그러죠. 하나는 성장, 하나는 불평등. 맞아요.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맞아요.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잖아요. 그 불평등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게 이제 저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사회고. 그래서 성장과 기본사회 이 두 가지를 살펴서 가고 이게 잘 결합될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과 불평등을 치유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자.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이한주 원장님 말씀 들었는데 오늘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잊지 말고 주위에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선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9,000불이었고 당시 싱가포르는 3만 불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3만 불이고 싱가포르는 9만 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일본의 관광객은 해외 관광객은 한국과 일본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해외 관광객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근자에 중국에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이 옛날 듣던 중국이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자의 어떤 분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 세계 정세에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새로운 경제 성장으로 도약하고 불평등을 치유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자는 이런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이한주 원장님하고 끝내주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